현장 검증, 이종관 미스터리 스릴러. 딸깍, 누군가 불을 켰다. 반사적으로 눈을 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불을 켠 게 아니고 껐던 걸까? 남자는 불을 켰는지 아니면 껐는지 알 수 없었다. 눈앞은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빛이 새어들지 않는 완벽한 어둠. 발소리가 들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문에서 침대까지 오려면 6걸음이 필요하다. 남자는 문에서 침대까지의 거리를 가늠해서 병실의 크기를 추정했다. 발소리는 6걸음 후에도 멈추지 않고 2걸음을 더 움직여 그의 머리맡으로 왔다. 화상으로 뒤틀린 어깨 근육에 힘이 들어갔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벌어지는 것 같은 통증에 신음이 새어나왔다. 남자는 억지로 상체를 일으켜 세우려 했다. 의식이 없거나 무방비 상태가 아님을 알려야 했다. 자신에게 치명적인 위치까지 발걸음이 오게 될 수는 없었다. 괜찮아요.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남자는 꿈틀거리던 몸을 다시 침대로 떨어뜨리며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주치의 한종국 박사의 목소리였다. 팽팽하던 긴장감이 갑자기 풀리자 식은땀이 흘렀다. 오늘은 기분이 어때요? 오늘 기분? 제정신으로 이런 상태를 얼마나 견딜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남자는 박사의 목소리만으로도 그의 피로감을 느낄 수 있었다. 어제 진행한 검사 결과도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아직 이름이 기억나지 않으세요? 주치의는 매번 같은 걸 물었고 남자는 매번 대답을 못했다. 자신의 이름이나 나이, 심지어 얼굴조차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다. 같은 질문에 매번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이 남자는 당혹스러웠다. 괜찮아요. 일시적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맙시다. 한 박사가 남자의 눈을 가린 안대를 걷어내고 펜라이트를 비췄다. 어때요?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있습니까? 한 박사는 앞선 질문과 달리 이번엔 잠시 동안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아니요. 남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대답했다.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같은 질문과 대답을 되풀이하는 동안 남자는 기억이 사라지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걸 현실로 받아들였다. 시신경도 일부 살아있고 동공 반응도 있고 회복 가능성이 없진 않아요. 희망을 가져봅시다. 이제 시작이니까. 박사는 부정적인 결과를 환자에게 얘기할 때 없지 않다는 식으로 이중부정을 사용해 뜻을 흐렸다. 그리고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를 말을 중얼거리듯 빠르게 덧붙였다. 잠시의 침묵. 박사는 아마도 지금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남자의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치료라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가 할 수 있는 것과 남자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적어질수록 아침 회지는 짧아졌다. 따라다니는 인턴이나 간호사의 수도 줄어들었다. 그리고 오늘처럼 박사 혼자 형식적인 회진을 할 때도 많아졌다. 링거액이 떨어지는 속도에 비례해 남자의 고통은 빠르게 사그라들었다. 그는 들어올 때와 달리 7걸음을 걸어 병실을 나갔다. 남자는 서서히 잠기는 의식 속에서 한 걸음의 차이가 어디서 났을까 궁금했다. 슬라이딩 문이 천천히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득 남자는 소리에 짝이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려면 먼저 열리는 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박사가 나가는 순간에만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문은 내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약기운으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생각이 흐려지고 잠이 왔다. 어둠 속에서 며칠이 지나고 또 며칠이 지나도 남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화상을 입었고 눈이 보이지 않게 됐고 머릿속 한쪽이 완전히 비어버렸다는 것이 인식할 수 있는 전부였다. 간호사들은 화상 환자를 드레싱하거나 링거를 교체하며 그를 이수인 환자라고 불렀다. 이수인. 그는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추측했다. 하지만 예전엔 익숙하게 불렀을 그 이름이 자꾸 들어도 익숙해지지 않았다.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삶을 통째로 잃고 어느 낯선 곳을 떠도는 무기력한 기분에 사로잡혔다. 병실 밖에서 가는 톤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병실 앞을 지키는 낮 근무자 김정호 순경이었다. 병실에 방문자가 있으면 문을 열어놓는다. 그때 그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다. 남자는 지금이 낮이라는 걸 최순경의 목소리로 알아챘다. 최순경은 한 박사가 아침 회진을 마치는 시점에 출근해 야간 근무를 끝낸 근무자와 교대했다. 밤 근무자는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진 서순경과 말소리를 거의 들을 수 없는 과묵한 남자 둘이었다. 최순경은 과묵한 남자를 김경장님이라 불렀다. 서순경과 김경장은 하루씩 번갈아 야간 근무를 했다. 김경장은 다른 둘과 달리 규칙적인 간격으로 병실 문을 열어 남자를 살폈다. 그가 병실 문을 열 때마다 금속들이 부딪히는 소리들이 났다. 무장을 한 상태다. 김경장은 며칠에 한 번꼴로 권총의 실린더를 열어 돌리거나 3단봉을 펼쳐 상태를 점검했다. 아마 다른 근무자도 마찬가지로 무장을 했을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무장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슬라이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뒤이어 문이 느리게 닫혔다. 슬라이딩 문은 열 때보다 닫힐 때 시간이 조금 더 걸렸다. 오대영 과장이었다. 그는 유일하게 병실 문을 열어놓지 않는 방문자였다. 그리고 남자를 이수인 경감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발소리의 주인공은 그가 깨어있다는 걸 아는지 망설임 없이 침대로 다가왔다. 남자는 상체를 조금 일으켜 세웠다. 어때? 늘 군더더기 없는 인사말이었다. 남자는 대답할 말을 찾느라 머뭇거렸고 오 과장은 개의치 않는 듯했다. 괜찮아. 아직 카피캣은 잠잠해. 오 과장은 처음 병실에 온 순간 남자에게 두 개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하나는 남자의 이름인 이수인 경감이고 다른 하나는 카피캣이었다. 카피캣은 이수인 경감이 줬던 연쇄살인범의 닉네임 같은 거라 했다. 카피캣은 보통의 모방살인범과는 달랐다. 살해하는 방식이나 살인범의 독특한 특징을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의 모방범이 아니었다. 오 과장의 말에 따르면 카피캣은 증거를 남기지 않아 무죄로 석방된 용의자만을 살해한다 했다. 그것도 용의자가 법망을 빠져나간 범행 수법을 그대로 카피해 살해하는 방식이었다. 카피캣은 벌써 그런 방식으로 3건의 살인을 저질렀다. 제가 카피캣을 얼마나 가깝게 뒤쫓았던 겁니까? 자네 기억이 돌아오면 잡을 수 있을 만큼. 오 과장은 남자의 기억을 채워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거의 매일 남자를 찾아 상태를 확인했다. 카피캣도 제가 쫓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카피캣은 자네가 부상당한 방화 사건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가까이 있었어. 제가 놓친 거군요. 서로 놓친 거지. 그래도 참패는 아니야. 이동 감독의 카피캣도 살인을 멈추고 냉각기에 들어간 거니까. 놈도
자신이 위험에 노출됐다는 걸 아는 거야. 하지만 제 상태를 알게 되면 오 과장은 짧게 침묵했다. 그리고 숨을 뱉어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다시 살인이 시작되겠지. 그래서 자네의 상태는 수사 라인의 몇몇 제외하고는 경찰 고위층도 모르는 비밀이고, 만약 카피캣이 저의 상태를 계속 모르면요? 오 과장은 또 침묵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침묵이었다. 카피캣은 지금까지 패턴을 깨고 자네를 찾아올 거야. 자신이 노출된 위험을 제거해야 하니까. 살인을 저지르는데 철학이 있는 척 포장할 여유도 없을 거고. 눈이 보이지 않는 남자는 카피캣이 누구의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자 한기를 느꼈다. 카피캣은 매일 남자를 찾아오는 한종구 박사나 간호사, 병실 앞을 지키는 경찰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었다. 한종구 박사가 베개로 자신의 입과 코를 눌러막고, 간호사가 링거에게 청산염을 주사하고, 3명의 경찰이 자신에게 총을 겨누고, 누구에게 어떻게 살해당해도 막을 방법은 없었다. 누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결국 카피캣이 저를 찾기 전에 제가 먼저 놈을 기억해내는 방법밖에는 없군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이지. 사라진 기억이 자신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시커먼 웅덩이에서 뭔가를 건져내야 하는데 뭘 건져내야 할지 모를 때처럼 막막했다. 힘든 줄 알지만 기억해내자고. 그게 지금은 최선이야. 오 과장이 7걸음을 걸어서 밖으로 나갔다. 문이 열리고 닫히기 전 최순경이 의자에서 급하게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혔다. 최순경의 가는 목소리 톤으로 과장에게 뭔가를 설명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남자는 오 과장이 다녀갈 때마다 공포의 감각이 증폭되었다. 그가 남자를 안심시키려 하면 할수록 연쇄살인마가 자신을 먼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상상에 시달렸다. 그가 누구의 모습으로 찾아올지 모르기에 더욱 두려웠다. 하지만 남자는 피곤했고 공포보다 강력한 진통제에 취해 어쩔 수 없이 잠이 들었다. 오 과장이 다녀가고 나면 남자는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신경이 더 곤두섰다. 남자는 병실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과 패턴을 기억했다. 모든 소리에 숫자를 매겼다. 와우. 가령 한종구 박사는 8걸음 후에 침대 머리맡에 왔다가 7걸음으로 병실을 나갔다. 아마도 들어올 때 한 걸음은 생각 때문이거나 차트를 보려고 보폭이 좁아진 탓일 것이다. 병실을 청소하는 아주머니는 4걸음이나 5걸음을 걸어 휴지통을 비웠고, 열린 병실 문을 통해 최순경과 대화를 했다. 남자가 깨어있는 티를 내도 좀처럼 그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다. 아주머니는 스물을 셀 정도만 병실에 머물렀다. 아주머니에게서는 오렌지 향의 세제 냄새가 났다. 일정한 간격 없이 병실을 드나드는 간호사들은 항상 짝을 이뤄 움직였다. 앞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김현지 간호사였고, 뒤따라 들어오는 침대 발치에서 대기하는 소리가 이진 간호사였다. 이 간호사는 주로 김 간호사가 오더를 내면 수행하는 보조 역할을 했다. 그녀에게서는 늘 달콤한 풍선껌 냄새가 났다. 그들은 병실 안에 들어서자마자 이수인 환자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었다. 남자는 소리만으로 모두를 구분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일상적이지 않은 움직임까지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패턴에서 벗어나면 남자는 불안했다. 김 간호사가 이 간호사에게 오더를 내리지 않고 직접 링거를 교체하면 불안했고, 한 박사가 7걸음을 한꺼번에 걷지 않고 멈춰서면 불안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와 최순경이 대화를 하지 않으면 불안했고,
방문자가 있는데 실수로라도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면 공포에 질렸다. 남자에게는 사람들의 소리와 패턴을 기억하는 것이 카피캣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숫자와 패턴으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정리하고 거기에 사람들의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추가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그는 그들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남자는 한 박사에게 부탁해 진통제의 양을 줄였다. 고통은 심해졌지만 깨어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는 고통을 참을 수 있었지만 카피캣이라는 연쇄살인마를 무방비 상태로 만나는 건 참을 수 없었다. 잠에 빠져 그의 정체도 모른 채 살해당하는 건 꿈으로라도 겪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다. 남자는 손가락을 까닥거렸다. 왼쪽 손가락 끝에 집게처럼 끼워진 맥박개가 느껴졌다. 손가락을 움직여 맥박개를 일부러 뺐다. 손가락을 통해 전송되던 맥박이 멈췄다. 이제 곧 간호사가 뛰어올 것이다. 남자는 속으로 숫자를 셌다. 1, 2, 3, 4, 5. 숫자가 40이 넘어가자 급한 발소리가 들렸고 60이 넘어가자 병실문이 열렸다. 제일 먼저 들어온 발소리가 손가락에서 빼진 맥박개를 금방 찾아냈다. 두 번째 발소리는 침대 발치에서 숨을 헐떡거렸다. 그리고 금속선과 겹쳐 들리던 발소리가 뒤따라 병실을 들어왔다가 멀어졌다. 마지막 금속선과 겹쳐 들리던 발소리는 병실 앞을 지키는 최순경의 것이었을 것이다. 이수인 환자분 맥박개가 빠졌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김현지의 간호사였다. 아마도 발치에 있는 간호사는 이진 간호사일 것이다. 미안합니다. 남자는 그녀들이 자신의 생존을 모니터링해 주는 것이 고마웠다. 그의 생존 신호를 들어주고 달려와 주는 것에 감사했다. 김 간호사가 남자의 손가락에 다시 맥박개를 끼웠다. 남자는 다시 정상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발치에서 이진 간호사가 웃는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농담으로 들었지만 남자는 진심이었다. 불편한 게 있으면 앞으로는 호출 버튼을 눌러주세요. 심장 먹게 하지 말고요. 김현지 간호사가 당신의 장난이 재미있지 않다는 어감을 담아 딱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자는 호출 버튼으로 카피캣을 막을 수 없다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호출 버튼을 누르면 담당 간호사가 이유를 물을 것이고 몇 번을 물어도 대답이 없으면 그제야 병실에 와볼 것이다. 그리고 그 어떤 바보 같은 살인마가 호출 버튼을 누르는 걸 보고만 있겠는가.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도 남자는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김 간호사와 이 간호사가 그의 병실까지 오는 시간이 채 1분도 안 된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들이라면 기꺼이 남자의 생존 신호를 발견하고 뛰어와 줄 것이다. 남자가 그녀들이 올 수 있도록 1분간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아침 8시 반,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바닥에 선명한 사각형을 만들어냈다. 햇빛 때문에 바닥에 쌓인 먼지가 도드라져 보였다. 한지수는 옷장에 걸린 옷들 중에서 정장 몇 벌을 골라냈다. 아무래도 그들을 만나는 데는 정장 차림이 나을 것 같았다. 치마와 바지를 두고 고민하다 치마를 입기로 했다. 첫 이미지를 부드럽게 연출할 필요가 있었다. 옷을 챙겨 입고 화장을 했다. 부드러운 인상을 주기 위해 눈썹을 둥근 아치형으로 그리고 립라인도 곡선으로 그려 넣었다. 거울 속의 그녀는 피곤해 보이긴 했지만 충분히 부드럽고 매력적인 모습이었다. 머리를 모아 하나로 묶고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준비는 끝났다.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다. 9시 3분. 오랜만에 제대로 하는 화장이라 시간이 생각보다 걸렸다. 상수동에서 출발한 택시는 금화터널을 지나서부터 서행하기 시작해 사직공원에서부터는 아예 멈춰버렸다. 9시 반.
아직은 시간 여유가 있었지만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택시에서 내려 빠르게 걸었다. 주변 빌딩과는 구분되는 청사 건물이 멀리서도 보였다. 그녀는 얼굴을 아는 동료들과 마주치지 않길 바라며 엘리베이터를 탔다. 습관적으로 과학수사기가 있는 3층 버튼을 누르려다 감찰계가 있는 13층 버튼을 눌렀다. 9시 50분. 적당한 시간이었다. 감찰계는 13층 오른쪽 복도 끝에 있었다. 창문 밖으로 광화문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감상할 여유는 없었다. 감찰계에서 연락이 온 건 일주일 전이었다. 한지수가 5개월 전 신문했던 용의자가 자살했다고, 아니 정확하게는 자살한 것 같다는 투서가 접수됐다고 했다. 투서. 한지수는 그때 신문한 용의자의 자살과 자신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투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게다가 자살을 했다는 것도 아니고 한 것 같다는 말이 더 어처구니 없었다. 하지만 감찰이 붙으면 없던 인과관계도 생길지 모른다. 짧게 심호흡을 한 후 감찰계 문을 열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앉아있던 3명 중 1명이 일어섰다. 짧은 머리 안경을 쓴 근무복 차림의 남자였다. 한지수 경사님? 한지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목례를 했다. 김정민 경위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김경위가 조사실로 안내했다. 탁자와 의자가 조사실 내부 집기의 전부였다. CCTV도 녹음 장비도 없었다. 감찰을 위한 완벽한 사각지대였다. 우선 신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김경유가 노트북을 열었다. 푸른빛과 함께 그의 시선이 왼쪽 천장에 잠깐 동안 머물다 내려왔다. 한지수는 그가 운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짐작했다. 시선이 왼쪽 위를 향한다는 건 운해를 쓰고 있다는 것. 쉽게 일반화할 수 없지만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운해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신문 전략을 짜고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오호. 한지수는 김경유의 시선과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반사적으로 시선을 피했다. 곧바로 그의 질문이 튀어나왔다. 서울청 범죄행동수사분석팀 소속 프로파일러 맞으시죠? 맞습니다. 현재 계급은 경사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김영학 씨 기억하시죠? 당연히 기억하고 있었다. 김영학은 대학 교수로 아내를 살해한 용의자였다. 5개월 전에 발생한 일명 시체 없는 살인사건의 용의자. 제가 신문 전략을 짰어요. 수사팀은 아내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아 실종 수사를 병행하고 있었다. 한지수는 그 실종 사건이 살인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살인에다 시체 유기. 수사를 맡았을 때 한지수는 시종 유력한 용의자인 김영학을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그는 어떤 질문에도 변호사로부터 받은 답변만 반복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혐의의 끝이 자신을 향하면 답변을 거부했다. 그의 모습은 아내를 잃은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런 그가 고작 신문당한 것 때문에 자살? 코웃음이 날 정도였다. 직접 신문도 하셨고요. 2차 신문을 제가 했죠. 결국 실종된 아내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김영학의 아내가 5년 후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사망으로 처리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는 거액의 생명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런 김영학이 자살할 리 없었다. 아내에 이어 남편 김영학 씨도 실종 상태입니다.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의료 기록 등의 생활 반응이 일체 없고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신문한 저 때문에 한지수는 자신도 모르게 빈정거렸다. 그녀는 다시 김경유와 눈이 마주치고서야 알았다. 김경유 눈빛이 처음보다 싸늘했다. 그런 말투를 조심해야 했는데 실수였다. 처음부터 조사관과 대립해서 좋을 건 없었다. 이번에는 한지수가 시선을 피했다.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김명학 씨는 선방 후 얼마 되지 않아 실종됐습니다. 이상한 말이었다. 실종된 시점이 5개월 전이라고요? 한지수가 예상하지 못한 실종 시점에 움찔했다. 예, 그래서 부른 겁니다. 김경희가 상체를 뒤로 젖혔다. 그의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이 보였다. 6년 전에도 한경사님에게 조사받았던 피해자가 자살한 적이 있죠?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그녀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다. 한지수는 이 질문을 의식해 아침부터 화장을 하고 부드러운 첫이상을 연출하려고 노력했다. 있습니다. 조사받던 피해자가 자살하는 일이 같은 조사관에게 2번이나 일어날 정도로 빈번합니까? 아닙니다. 한지수는 되도록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다. 유죄인 사람들이 핵심적인 질문을 받으면 즉각 대답하지 않고 설명하려 든다는 걸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았다. 김경희가 한지수의 대답을 노트북에 입력했다. 그럼 왜 한경사님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정보 수집을 위한 개방형 질문. 여기서 변명을 해봐야 수집된 정보는 스스로 찌르는 무게가 될 뿐이었다. 김경희는 아주 도식화된 신문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한지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잠시 기다리다 노트북 자판을 두들려 글자를 입력했다. 아마도 대답하지 않음이라고 적어 넣었을 것이다. 신문조사에서 대답하지 않음은 대답만큼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혹시 목적을 가지고 김명학 씨에게 일부러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게 아닙니까? 그의 질문은 한지수가 고의적으로 그를 압박해 자살하도록 만들었는지 묻고 있었다. 그저는 그 질문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깨달았다. 자신의 징계가 정직으로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한지수는 일부러 탁자에 올린 손을 까딱거렸다. 김경희의 시선이 자연히 그녀의 손에 머물렀다. 그런데 5개월 전에 실종되었는데 왜 지금에서야 투서를 한 거죠? 한지수는 되물으며 눈에 띄게 검지를 움직여 보였다. 김경희의 시선이 다시 손가락에 붙들렸다. 질문의 흐름을 끊고 싶었다. 일반적인 피의자들은 거짓말을 할 경우 인지적 부하 때문에 팔과 손의 움직임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녀는 역으로 움직임을 만들어 질문의 흐름을 끊고 자신이 신문을 주도하기로 원했다. 김경희가 스며시 상체를 앞으로 당겼다. 그의 작은 동작의 변화에서 조금은 자신감을 얻었다. 걸려들었다는 미세한 쾌감까지 느꼈다. 아들이 캐나다 칼턴 대학이라든가 거기서 유학 중인데 아버지와 자주 연락하는 편은 아니라고 해요. 매달 생활비가 꼬박꼬박 들어왔으니까 딱히 전화할 일도 없었고. 그런데 생활비가 끊겼다. 자동 이체되던 통장에 입금이 안 되니 그제야 연락했던 모양입니다. 하도 연락이 안 되니 자살했다고 투서를 한 거고요. 비로소 투서의 내용이 이해되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김명학이 살인은 해도 자살할 인간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더군다나 고액의 보험금을 두고서는 더더욱 결론은 하나였다. 그는 짧게 심호흡을 한 후 일부러 숨을 멈췄다. 김경희가 따라서 숨을 멈췄다. 동조현상이었다. 그는 살해됐어요. 김경희의 동공이 커졌다. 한지수가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김명학은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닙니다. 살해당한 거예요. 과장님께 보고하고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지수가 일방적으로 일어서자 김경희가 기세에 눌러 주춤했다. 문을 나서는 그녀에게 한마디 내뱉었다. 만약 2차 감찰 조사까지 타살 흔적이 있는 시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렇게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2차 감찰 조사, 그때까지는 일주일이 남았다. 한지수는 감찰계가 있는 13층에서 과학수사계가 있는 3층으로 곧장 내려왔다. 김명학의 사건 기록이 필요했다. 대부분의 살인 사건의 동기는 금품 아니면 치정이다. 그 둘의 끝을 파면 범인이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김영학은 금품도 치정도 아니었다. 3층 과학수사기는 한산했다. 현장 감식팀과 화재 감식팀은 자리에 없었고 검시 요원의 자리도 비어 있었다. 화재 사건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모양이었다. 급하게 출동한 탓인지 옆자리 책상에 입에 대지도 못한 커피가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다. 커피를 가져와 자기 자리에 앉은 뒤 컴퓨터를 켰다. 경찰 내부망으로 접속해 스카스를 구동시켰다. 스카스 과학적 범죄 분석 시스템. 김영학 사건을 검색해 1차 진술 조서를 클릭했다. 담당 사건은 아니었지만 1차 신문 때부터 사건에 관여해 관리자 승인 없이 기록을 볼 수 있었다. 참고인 신분으로 받은 그의 1차 진술에는 눈에 띄는 게 있었다. 아내를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진술한 부분. 김영학은 아내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평소 다니던 스포츠센터와 자주 가던 카페 등을 찾아다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진술했다. 하지만 빠진 게 있었다. 내용 어디에도 아내에 대한 걱정이나 슬픔은 없었다. 그저 아내를 찾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만 초점이 맞춰 있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전형적인 진술 패턴이었다. 범죄자는 대체로 슬퍼하지 않는다. 자신의 무죄 증명에 애쓴다. 무의식적으로 심리적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김영학의 진술은 아내의 차량과 휴대폰이 경기도 한강변에서 발견되고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면서부터 달라졌다. 아내의 실종 당시 그는 알리바이를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진술했다. 자신의 차량에서 발견된 소량의 혈흔이 아내의 것으로 밝혀지자 아내가 코피를 흘린 적이 있다며 방어했다. 변호사에게 조언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의 태도와 말은 치밀하고 냉정해졌다. 그가 참고인에서 용의자로 전환되고 진행했던 2차 신문의 마지막 대화가 떠올랐다. 진술 녹화가 종료된 시점이라 기록에도 남지 않은 대화였다. 한지수는 김영학에게 당신이 죽였다는 걸 알아요 라고 했고 그는 시체가 없으면 살인도 없어요 라고 선생님과 같은 말투로 대답했다.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그날 저녁 긴급 체포 시한이 만료되어 김영학은 석방됐다. 그는 자살할 이유가 없었다. 당시 수사팀은 그의 금융 기록과 통화 내역, 메신저 내역에서 별다른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아내의 명의로 과도하게 가입된 생명보험이 있긴 했지만 가입 시기가 오래돼서 결정적인 동기라고 하기엔 애매했다. 실종 사건으로 위장해 시체 없는 살인 사건을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 같은 방식으로 실종될 확률 얼마나 될까? 한지수는 사무실을 빠져나와 비상구로 향했다. 철컥 그녀 뒤로 육중한 철문이 닫혔다. 그리고 비상계단을 올라가며 생각을 정리했다. 데워지지 않은 공기에 머리가 맑아졌다. 그녀는 가능성이 작은 가설부터 제외시켜 보기로 했다. 용의자로 몰린 김영학이 억울한 마음에 자살을 했다? 제외. 김영학이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을 했다? 역시 제외. 그럼 둘 다 살아있는 건? 그녀는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참에 서서 숨을 가다듬었다. 두 사람의 실종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일종의 속임수라면 돈이 필요하다. 그런데 부동산을 처분한 흔적도 예금을 옮긴 흔적도 없었다. 결정적인 건 두 사람 모두 실종되면 고액의 생명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다. 아들과 공모한다면?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아들이 실종 신고를 하는 시점과 투서를 한 정황이 이상해진다. 경찰에 이목을 끌어 좋을 게 없을 텐데.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힌 제3의 인물은? 역시 마찬가지다. 아내의 살인과 김영학의 살인사건에 시간차를 둘 이유가 없었다. 4층을 지나 5층을 향해 올라갔다. 머릿속에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다. 김영학을 살해하고 왜 실종으로 위장한 걸까? 실종으로 위장하려면 시체를 옮겨야 하고
또 완벽하게 숨겨야 한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해? 남은 가설들을 정리하다가 한지수는 김영학의 실종 사건이 아내를 대상으로 한 시체 없는 살인사건을 그대로 복사하듯 재현됐다는 걸 깨달았다. 머릿속에 카피캣이란 이름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한지수는 계단에 멈춰섰다. 이수인이라는 이름이 카피캣이라는 이름의 드리운 그림자처럼 입안에서 맴돌았다. 그녀는 5층 비상구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섰다. 모퉁이를 돌면 형사과장의 방이 보일 것이다. 그녀는 오과장이 한 제의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